총장님은 연수원 18기시죠. 유재만 변호사님은 연수원 16기시니까 2년 선배이신 셈이십니다. 유재만 변호사님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검찰의 특수부장을 하셨고요. 문무일 전 총장님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특수부장을 하셨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총장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헌재가 8대0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헌재의 결론이 명징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 보셨습니까? 먼저 그동안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유재환 변호사님부터. 네. 헌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최초에는 8대0이다. 법률가라면 특히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그 중대한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계속 선고가 늦어지니까 혹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에서 중대한을 빼고 또 이걸 또 절차에 있어서 각하를 하는 분이 있나 하는 의심을 좀 하기 시작했었죠. 그것은 요즘 법률가들, 특히 검찰이나 이런 데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고, 또한 그 절차에 있어서 좀 수긍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헌법재판관도 그러한 분이 있지 않나. 특히 헌법재판관은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또 국회에서도 여당, 야당이 합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 그래도 법률가는 법률가였습니다. 8대0으로 나왔고, 또 그 설명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그런 글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글을 쓰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하는 것은 지금도 좀 궁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보면 지당하다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 총장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 대답보다 제가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을 이제 업무상 또 직업상 또 처지상 만나게 되는데 저한테 꼭 여쭙더라고요. 많이 물어보시길래, 아니 법률가는 법리로 말하는 건데 법리상 너무 명백하다. 그렇게 대답을 저는 했습니다. 제가 뭐 이래저래 아니고 법리상 너무 명백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대요. 법률가한테 물어보면 답이 똑같아요. 근데 법률가 아닌 분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기고 나서 사실 그 헌법재판관에 저희 연수원 동기 2분이 계시거든요. 그 2분을 제가 연수원 때부터 가깝게 지냈고, 그 뒤로도 계속 가깝게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말들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돌 때 제 생각으로 해서 제 아는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절대 고민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고민한다고 남들이 말할까? 그게 참 걱정된다. 그러니까 뭐가 걱정되냐면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다른 생각하고 있을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 이 결론을 다 같이 보고 법률가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를 생각하면 다른 말 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 결정문 쓰실 때 결정문에서 가치평가 부분을 굉장히 삼가했다, 절제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률가가 어떤 평가를 이렇게 답을 내리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선하게 느껴지게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저는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성경을 보면 남을 재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업무상 남을 계속 판단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나아가서 이런 순수한 법리 이야기가 아닌 가치평가적인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라는 생각에서 그걸
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번 결정문에 그런 평가가 굉장히 절제된 걸 보고 우리 후배들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문무일 전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연수원 18기 동기생 가운데 한 분이 바로 문영배 이번에 헌법재판관이셨죠. 이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을 연수원 때 이제 그 활동을 계속 같이 했고 그 뒤로도 제가 부산 근무를 2번을 모두 만나고 했는데 그분은 특징이 연수원 때 그 젊은 나이에도 만나보면 언성을 높이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반대 이야기라도 다시 생각해보고 또 그러면 이건 어떨까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차분하게 끌고 가는 분이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꼭 해주는 분이 아니고 옳은 말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러죠? 앞뒤 못 가린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옳은 말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렇게 변명을 자꾸 하다 보면 그때 내 처지가 어때서 뭐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익스큐즈처럼 핑계처럼 가는데 그분은 그런 처지론적인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딱 그 필요한 말, 필요한 결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할 때부터 저 얌전한 분이 이 험한 일을 맡게 되다니라는 생각했고 그분이 이게 하는 해왔던 보였던 모습을 보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저는 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게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어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늦어지면서 안 그럴 분들이 왜 저런 생각을 평가를 받을까 이런 걱정을 했던 거죠. 네.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탄핵까지 가게 됐는데 결국 검찰 권력의 정치 진출이 이렇게 끝났어요. 두 분이 느끼시는 소외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검찰 권력과 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일반론적으로 받아들일까 봐도 좀 우려가 되는데 그건 일반론적인 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항상 또 개인에 따라서 또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이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도 같이 근무를 했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좀 검사와 같이 너무 답답하지 않고 좀 열려있는 검찰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야기도 다른 뭐 경제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물론 깊은 식견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또 같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빠져들어야 하는 또 매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검찰의 좁은 속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다고 기대했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가장 놀랬던 게 검찰총장 시절에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대검의 간부를 만나러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일체 만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 법무부에 임명된 뭐 이제 반부패 부장이라든가 공안부장이 법무부 그쪽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누가 임명을 하든지 간에 검사는 자기의 원칙이 있고 자기의 양심이 있을 텐데 그걸 완전히 배제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분이 검사 시절에 한번 좌천을 여러 번 당하고 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편을 가르기 시작했구나. 내 편 있고 나와 같이 뜻을 할 사람하고 아닐 사람을 너무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 걸 보고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정치를 하면 좀 달라지겠지. 정치라는 것은 여야 또 지역 갈등 또 세대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하면서 갈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나름 식견도 있고 그랬는데 단점이 그때도 말을 너무 혼자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였거든요. 거의 저희들과 회의를 할 때도 본인이 한 70% 이상 80% 정도는 본인이 말을 하고 나머지가 했는데 그것도 또 못 벗어났더라고요. 그것도 결국에 가서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자기의 길을 또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 길만 자기의 주장만 이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던 걸로 봐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또 특히 뭐 특수부 검사가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냐는 일반론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특수부 검사도 많이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도 검사의 역할이 검사를 제일 잘하는 검사가 누구냐 하면 저희들 이런 말을 합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이 승복할 수 있는 그 사람조차도 범죄인도 승복할 수 있는 수사를 해야 된다. 그게 최고의 수사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이해를 해야 되고 두루두루 다 이해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정의 실현이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건데 그런 모습이 변할 때 어떻게 보면 검찰이 또 특수부가 변질되고 약간 잘못된 병으로 갈 때 그것도 약간이 아니고 아주 상당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그 영향이 결국 정치인으로 나와서도 그게 그대로 바꿔지지 않고 답습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재만, 문무일, 윤석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런 권력의 몰락이 검찰주의에서 비롯된 건가요? 아니면 특수부 때문인가요? 아니면 개인의 문제인가요? 아까 제가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늦게 맞은 배가 아프다고.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 전임 대통령들 중에 잘 권욕을 치르신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반복하는 건 사실 같은 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원인은 같은데 그 원인을 지금 우리가 대응하는 걸 게으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뭐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표현해서 뭐라고 하죠? 제왕적 대통령. 지금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인데 제왕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 제가 신기할 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걸 유지를 하는 것도 좀 신기한 일이고 그런데 그럼 이게 뭐냐면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가면 통제가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통제 시스템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절차적으로 뭘 도입을 할 건지 사실 논의가 그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논의는 없고 제왕적 대통령 이것만 손봐야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강한 권력을 줬으면 더 강한 통제가 가야 되고 약한 권력을 줬으면 더 약한 통제가 가면 되는 건데 강한 권력의 무통제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통제하는 절차와 방법 그 다음에 외국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좀 더 신묘하다면 우리는 새로운 걸 뭘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데 논의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이 문무일 전 총장님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초대 검찰총장이었고요. 그 후임 총장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임명이 됐는데 그 당시에 초대 총장으로서 후임 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셨던 분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사실 이게 반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반대로 이제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사실 반대했다기보단 제가 한 건 뭐였냐면 박영선 장관님도 그 당시 장관이셨고 제가 알고 있던 친구들도 장관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아는 다른 분들도 국회의원 또 다선으로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영향력이 상당히 있으신 분들이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하기 전에 이런 설명을 하러 다니기 전에 당사자 본인한테 먼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 당신은 윤 전 대통령한테 하는 말이죠. 당신은 총장을 할 거다 언젠가. 지금이 아니라 당장을 할 수 있다. 총장을 할 텐데 지금 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질 않다. 또 하나는 서울중앙검사장을 하고 서울중앙검사장은 지금도 직급이 지방검사장이에요. 그래서 서울중앙검사장이 고등검사장으로 올라갔다가 지방검사장으로 내린 이유가 뭐였었냐면 지방검사장에서 바로 총장이 되는 일을 끊으려고 그래서 직급을 낮춘 거예요. 저희들이 주장해서 낮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낮출 때까지는 동의를 했는데도 마지막 단계에서 총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걸 받다 보니까 본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검사장이 그렇게 속된 표현으로 칼을 쓰다가 총장으로 바로 가는 건 부적절하다. 좀 쉬웠다는 게 맞다. 또 하나는 총장을 하려면 검찰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가고 우리 국가 사회에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머릿속을 깨끗이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걸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언젠가 할 테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번에는 단번에 하면 좋겠다라고 본인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박영선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려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실제 이유는 이거였어요. 어느 정부든 첫 번째 총장은 전 정부를 사정을 하게 돼 있어요. 전 정부의 비리를 색출해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처벌하게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일에다가 조직의 힘을 다 쓰다 보면 조직이 구성도 망가지고 조직의 룰도 흐트러져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조직의 위상도 흐트러지고 룰도 흐트러지고 룰도 다 정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총장은 일반적으로 저희 경험에 보면 기획을 주로 했던 검사나 아니면 형사부 업무를 했던 검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직을 추스려요. 그래서 룰도 다시 세우고 추스러진 것도 다시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 마음이 상한 것도 어루만지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세 번째 총장은 임기 말이 되는데 대통령 임기 말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 다시 대통령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 전부터 생긴 비리가 이제 조금씩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럼 세 번째 총장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특수부를 하신 분이어서 이 조직 추스르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두 번째 총장은 이런 일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이렇게 해야 되니 윤 총장은 저분은 세 번째 총장을 하시는 게 맞겠다. 그 사이에 검찰도 조직 추스르고 사회도 좀 추스러지고 가야 된다. 당장 민생도 챙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건 제가 반대했다기보단 제 표현에 의하면 대안을 제시해서 그걸 제 입장에서 상당히 충분히 납득을 시켜드렸어요. 그게 마지막에 이제 뒤집어진 게 제가 안타까운 거고 저는 이제 지금도 그런 좀 생각해서 이게 그때 좀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있죠. 이제 그때 이제 그 문무일 현 총장님의 이러한 대안 제시가 이제 그 상당히 그 강하게 사람들한테 각인됐던 이유는 그러니까 윤석열 서울지검장으로서의 그 해왔던 역할이 정치권에서는 마치 개혁의 상징처럼 느껴지던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이런 어떤 그 이야기가 그 처음에는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님이 그 얘기를 주장하셨을 그 처음에는 상당히 먹혔었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이유 말고 두 분은 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를 같이 해보셨던 분들이니까 성격상에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든지 이런 이유는 없었습니까?
그건 제가 장관님께는 사실 공개하기 곤란해서 내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그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 장관님께나 또 제가 아는 분들께 다 설명을 했어요. 이런 사람의 특성이 있는데 특성상 지금 안 맞다. 그 이야기를 좀 간곡히 말씀드렸고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가기 전에는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에서의 사법개혁특위가 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 경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그리고 이제 공수처 설치, 이제 이 두 가지 임무였었는데요. 사실 저는 국회에서 법사위원과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주는 법을 통과시킨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과시키게 된 어떤 계기는 우리나라의 그 법에 보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사위 간사를 할 당시 2010년도만 해도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된다라는 규절이 법문화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법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조문이 굉장히 귀에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시대에 명령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법조문화돼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이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것을 이제 달달달 옛날에 다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해서 경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실패했던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주는 문제를 통과를 시켰는데 저는 그때 사법개혁특위위원장으로서 사실 수사권을 경찰한테 완전히 넘겨주는 부분만큼은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저도 내심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국가수사처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다음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오신환 의원이 상대방 간사였었는데 그때 이제 협상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이 문무일 총장님께서는 그 당시 어떤 스탠스였었냐면 오늘 그 강의에서 초입 부분에 강조하셨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일을 착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 논리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반대하셨고요. 검찰총장이 반대를 하니까 검찰이 다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윤석열 서울지검장에게 제가 따로 전화를 걸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저런 반대 의견에 대해서 서울검사장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라고 제가 문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대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 검사들은 그런 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천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님과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소스라치게 그 당시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어떤 상명하복 문화가 거의 되는 그런 문화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에 반하는 이야기를 더군다나 국회의 사법개혁특위위원장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고요. 솔직히 저는 그 당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은 굉장히 개혁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폭삭 소가수다의 한 테마가 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 문무일 총장님은 이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를 반대하십니까? 분리 문제가 아니고 수사라는 게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수사라는 게 증거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그러는데 사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범죄의 진압과 범죄의 수사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진압은 신속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수사는
신속하고 강하게 이게 아닙니다. 수사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기본권을 치면은 어떻게 신속하고 강하게 합니까? 그래서 이 수사를 독자적으로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본권을 저 사람 마음대로. 그래서 저 사람이 천사일 땐 좋은데 저 사람이 가고 악마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는 독립해서 한다. 이건 있으면 안 돼요. 수사는 반드시 통제받아요. 누군가의 통제.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저의 형님이 통제한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일하는데 형님이 통제하면 한 집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 통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통제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 원론적인 상황에 좀 접근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게 착수는 하더라도 분리가 아니고 착수는 하더라도 통제는 받아야 됩니다. 재판도 기소를 하고 나면 검찰이 기소하고 나면 법원의 통제를 받듯이 이렇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결론을 자기 마음대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용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을 공개적으로 하는 건 재판은 공개적으로 하게 법률상 되죠. 공개적으로. 근데 저 이제 이 말까지 하면 좀 과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재판을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판결 내용은 공개를 안 해요. 근데 판결 선고는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판결문은 공개를 안 해요. 요즘은 하긴 합니다. 네.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당사자가 그렇죠. 당사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은 너무 많이 가는 건데 이거 놔두고 아까 방금 질문하신 그쪽으로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수사를 독자적으로 하는 문제만큼은 저는 그건 반대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아서가 아니고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는 리뷰가 가능해요. 그 리뷰가 가능하려면 절차가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위험하거든요. 물론 가볍고 인권 침해를 조금밖에 안 하는 범죄들이 있죠. 이를테면 뭐가 있죠? 무면허 운전, 신호 위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문제들은 독자가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통제 장치가 좀 약해도 돼요. 그런데 강제 처분이 수반되는 수사 이런 건 반드시 엄격한 통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적인 사고를 좀 더 좀 광범위하게 우리 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조금 첨언을 드리면 우리나라 판결문 공개가 2010년도까지는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법사에 간사하면서 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을 법원의 개혁의 1순위로 놓고 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것도 그 보수적인 변호사, 그러니까 판사 쪽에서 하도 반대가 심해가지고 당사자인 경우에 신청해서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 문제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미완성적인 상태로 통과가 돼서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유재환 변호사님과 문무일 총장님의 어떤 공수처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공수처를 언급하기 전에 수사와 기소 문제에 대해서만 좀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문무일 전 총장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시고 통제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마치 시대 정신 수사와 기소는 이제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막기도 힘듭니다. 지금 검찰이 그러면 그 수사와 기소를 같이 했을 때 제대로 했냐 중립을 지키고 독립성을 가지고 했냐 참 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지금 처절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좀 더 오래 전에도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우리의 화두였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때는 지금처럼 또 몇 년 전처럼
검찰 수사 특수 인력들이 특정 권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심해졌습니다. 저는 수사에 있어서도 한 2년씩 수사하는 거, 또 1년씩 수사하는 거, 이것은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 사람을 수사함에 있어서 2년씩이나 수사하다 보면 모든 게 틀려나오고, 그럼 2년간 누구를 수사할 동안 다른 데에 대한 수사 인력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균형 있는 수사가 안 되고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일단 그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러면 자, 검찰 개혁을 하자. 이제 수사 기소 분리해도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사의 잘못은 나름대로 고칠 수 있지 않느냐. 그때 기소 단계에서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고 가능하다고 생각도 됩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 중요한 만큼 또 경찰 수사도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통제도 돼야 되고, 그래야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지금 실태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하고 있으니까 경찰에 가서도 변론도 많이 하고 검찰에 가서도 하고 있는데, 경찰과 검찰의 우리 관계는 상당히 좀 반목이 심했습니다. 서로 이제 경찰은 검찰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애국에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의 나름대로 수사와 관련해서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관계가 오랜 역사적 전통 속에 형성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는 서로 독립해가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일단 검사의 지휘를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수사에 있어서만. 그리고 수사의 종교는 내가 한다. 우리 검찰은 간섭하지 마라. 기소할 때만 해라. 근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 절차에도 관여를 해야, 지휘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물론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치더라도 그 전 단계에서도 이제 송치가 됐다 하더라도, 또 어쨌든 불송치 의견이 왔다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위한 목적에서 충분히 그러한 지휘 통제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이 또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수사 인력이. 저는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경찰에서 이게 기소를 안 하고 불기소 처분이다. 이 사람은 죄가 안 됩니다. 무혐의 처분을 하면 이제 고소를 한 사람이나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되는데 경찰에서 이 수사관이 불기소를 했습니다고 이의 신청을 검사가 하면 검사에게 합니다. 검사에게 올라옵니다. 그럼 검사가 보안수사 지휘를 하는데, 그 수사를 또 누가 하느냐면 그 불기소 처분했던 담당 수사관이 또 수사를 합니다. 보안수사를. 그러면 그 사람은 주문을 절대 안 바꿉니다. 한번 자기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있어서 옛날에 항고제도는, 지금도 물론 있지만 항고제도는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항고를 하면 그 항고 사건에 대해서 보안수사 지휘 내려가면 다른 검사가 수사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볼 수가 있고, 일단 또 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공정하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또 보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자기 결정에 대해서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지휘가 내려와도 똑같이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바꿔라. 그러면 경찰관을 바꿔라. 팀 내에서라도 좀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면 그 처음 수사관도 좀 열심히 하고 엉뚱한 결론을 안 내지 않겠냐 했더니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 한 번 본 사람이 봐야 효율성 있게 된다는 건데, 그것은 지금 효율성 자원이 아니거든요. 공정이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찰의 개혁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경찰에 또 그 문제점을 갖다 개선할 수 있고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자꾸 검토해야지. 그런 걸 게을리하면서 검찰 개혁에서 검수완박을 한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 기소는 분리하더라도
저는 검찰에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공수처는 장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기능이 상당히 좀 약하지 않습니까? 수사 능력도 좀 약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번에 지난번에 하면서 야 공수처는 아니 이제 검찰의 제일 큰 문제는 결국 수사 능력은 탁월한데 수사 능력도 많은데 정치적 수사에서 중립을 못 지키고 권력이 한쪽 편에 섰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모든 신뢰가 다 망가진다. 수사 능력도 다 소장되고 사장되고 모든 게 망가지기 때문에 차라리 검찰은 정치인 비리 수사를 하지 말자. 정치인 비리 수사에 대해서 수사권을 박탈하자. 그것만 박탈하고 나머지 민생, 경제 다른 것은 나름대로 수사 능력이 있는 것은 경찰하고 병행해서 수사할 수 있는 특별 6개 국대 범죄가 있듯이 그런 범죄를 맡겨놓되 정치인 범죄는 아예 빼버리자. 정치인 범죄는 그것은 그런 걸 하는 데가 저는 공수처가 없을까 생각해서 공수처에 남아있는 기능이 지금 수사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여러 범죄를 수사할 것 그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정치인에 특정해가지고 거기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수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냐 생각도 합니다. 네. 왜 공수처는 그게 가능하냐면 검찰은 계속 인사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1, 2년마다 인사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인사가 없습니다. 인사가 없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수시로 인사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게 없이 있을 경우는 공수처도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총장님은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사를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는 아무나 불러다가 수사관 자리에 앉혀놓으면 다 수사가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죄 지은 사람은 검찰청에 불러놓으면 그냥 순수로 자기 죄를 진술하고 제가 이런 잘못을 지었습니다고 진술하고 참고에는 목격한 대로 그대로 말을 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사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거면 뭐로 날새기를 하고 야근을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고 거기에서 일단 오류를 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굳이 이제 제가 만약에 제가 잔머리를 썼다면 제가 그 입장에 잔머리를 쓴다면 공수처를 좀 조직을 살린다 그랬다면 어느 특정 검찰청의 특정 부서 하나를 떼가지고 니들은 나가 따로 있어. 조직을 쪼개면 생각이 바뀝니다. 저희가 일을 해보면 뭐냐면 대검찰청 기조부장으로 근무할 때 그 사람이 가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이 자리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딱 반대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바꾸면 사람이 입장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데 그걸 왜 저는 너무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나 안 치는 생각은 그런 걸 만들어 이 낭패를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검사에서 변호사가 되시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바뀌셨나요? 검찰을 보는 생각이? 저요? 네,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뭐 제대로 받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사실은 착수할 수 있는 사람은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생각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착수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검찰 개혁이라는 게 뭘 개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는 좋은데 내용이 사실은 불명확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라는 게 위험한 건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것도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검찰 개혁을 한다고 지난번에 그 패스트트랙으로 넘어갔던 법안을 보면 검찰이 했던 거에 대한 폐단을 이야기를 한 건 좋아요. 그건 뭐 그 틀린 이야기를 한 것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좋은데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해서 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찰 니들이 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당신들이 한번 해보세요. 경찰이 당신들이 해보는데 당신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착수할 수 있는 사람 결론 내리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 착수하고 이건 뭐죠? 문제 있는 그 덩어리를 그냥 여기저기 흩뿌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가 안 되고 다만 이제 검찰을 보느니 바뀌었냐고 말씀드린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제가 이제 총장 마치고 5년이 됐는데 5년 동안 제도가 너무 바뀌어서 제가 같은 눈으로 보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일하는 그 검찰이 하는 역할, 그다음에 경찰이 하는 역할이 완전히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어서 눈이 바뀌었냐 말을 여쭤보신다면 눈은 같은데 물건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물건이 바뀌어 있어요. 유재환 변호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검사로 시작하시겠습니까? 검사도 참 좋은 직업입니다. 저는 옛날에 과거에 검사할 때는 또 변호사 나와서도 몇 년 동안은 검사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떨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검사할 때는 그 부정부패 척결이든가 또 법과 원칙의 수호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내면의 가치로 알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을 보면 이제 과연 우리가 지금의 검찰을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검찰로 보고 있느냐 또 보여지느냐 하면 좀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의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균형 있고 합리적인 중립적인 판단을 못하는 게 이게 그러면 뭐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누가 먼저 잘못했냐는 이건 따지기 전에 검찰도 무지 안타깝고 지금 반성해야 될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서강대학교 인문학부의 유승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검찰이 정치인들 관련 사건을 여론을 반영하거나 특정 당의 압박에 영향을 받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 총장님부터 먼저 하시죠. 네. 여론을 반영하거나 특정 당의 압박에 영향을 받는지. 네. 그게 여론의 압박을 주고 싶은 측이 있죠. 그런 세력이 있죠. 그건 그 세력이 있는 걸 부정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정당 입장에서도 자기네 유리하게 진행이 되기를 원하겠죠. 그 원함을 그걸 탓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론의 압력, 정당의 압력은 당연히 있는 게 맞는 거고, 왜냐하면 각각 존재주의가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는 게 맞는 거고, 다만 그것을 지켜내는 걸 개인의 선의에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개인의 선의에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의 압력에 굴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고 나는 저 정당 공천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을 탓하는 걸 나쁘다고, 저는 그 탓하는 걸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올 수 있게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하나를 제껴도 다음에 제2, 제3, 제4에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방금 전에 나왔고 1년 전에 나왔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게 왜 이제 너 왜 이 전 사람은 안 그랬는데 너는 왜 이러지? 이렇게 탓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유재환 변호사님은 실제로 검사하시면서 그런 압박을 받아보셨죠? 그리고 그 압박 때문에 사표를 내셨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의견 전달이 없겠습니까? 그걸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특별히 크게 흔들린 적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게 좀 더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론 제가 그 특수부장으로 할 때 뭐 국정원 도청 사건이라든가 또 그 불법 대등자금 사건 수사를 할 때도 요구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왜 그게 안 되냐면 지금 검사들도 지금 특수부 검사들 따로 옳은 방향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인사에 있어서
이게 너무 한쪽에 뭐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적폐청산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좀 앞장선 사람들은 계속해서 중용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내치고 그러다가 또 이쪽에서 좀 이제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이제 아니 좀 이렇게 인사 자체가 거의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행해지다 보니까 검사들이 방향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희대학교 행정학과의 권영현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님 재직 시절에 검찰청법 제34조에 보면 검찰총장의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 개진권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장님께서 재임하실 때 인사를 어떻게 청와대나 법무부와 협의하시거나 의견을 개진하셨는지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법을 잘못 해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법을 개진권이라고 해석을 했다면 법문을 잘못 읽으신 거고, 그 법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이 들어는 우리가 들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사람 말을 새겨들어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들으라고 그래요. 누구 말을 들어서 했다 이렇게. 또 하나는 들러는 그냥 just listen to인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법문을 listen to예요. 그냥 한번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사철이 다가오면 어떤 총장님은 장관이 만나자고 회피해요. 협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왜냐면 들어라는 조항 때문에. 그러면 그때 제가 그 당시 있을 때 그건 들어는 뭐냐면 장관의 총장 의견 들었거든요.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리슨 투 하면 그걸로 일이 끝났어요. 그 법문을 이행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구조가 짜져 있어서 방금 우리 유재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인 이상 인사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자기 판단.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길게 보면 그렇게 한번 쫓겨나가는 게 꼭 해로운 건 아닌데 당장 괴로운 것 때문에 끌려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근데 그 안타까움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방금 나온 질문에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그 상세한 내용을 말하면 그건 직무상 비밀 누설이에요. 우리 그 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인사에 관한 이야기는 밖에다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불만이야 왜 없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근데 그 법문은 의견 개진권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셔서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 교수님부터 법리를 다시 검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just hearing이라는 Just listen to. listen to.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법사위원장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현장에서 보면 검찰총장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법의 해석의 범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세게 붙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번 의견 개진하고 많은 분도 계시고. 네. 진정한 건 뭐냐면, 검찰총장 그 분이 대통령과 어느 정도 가까운 분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게 밖에 안 알려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실질적인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의 인사권을 장관이 행사하는 거고, 장관은 여기 듣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중간에서 이 장관 이분은 자기 게 아니에요, 인사권. 그래서 이분은 누구를 쳐다보게 돼 있습니까? 대통령을 쳐다보게. 그래서 진짜 이게 총장이 내 인사권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 누구하고 대화하느냐는 거예요. 인사권자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법문에는 어떻게 했죠? 검찰청법에 단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요령 있게 잘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분을 그대로 지키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저 총장은 약해 보인다, 저 총장은 세다, 이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제 우리 법률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밖에 그렇게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속이 상하는 면이 있죠. 왜냐하면 진짜는 어딘데? 진짜는 어딘데? 사실 그 인사권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실제로 그거 어디서 온 거죠? 국민들한테 온 거죠. 이런 시스템에서 자기 보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법률가스럽지 않게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 이제 후세들한테 남겨진 숙제가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그럼 진짜 그 인사권도 권인데 그럼 어떻게 통제할 거냐의 문제가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걸 통제하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일은 또 어느 A 대통령 때, B 대통령 때 이게 문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 삼각구도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분이 대한민국 시스템상에서는 이제 민정수석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하지 않으셨었습니다. 다른 대통령들께서는 또 그 대통령 나름대로의 아마 어떤 캐릭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랬습니다. 다음은 네. 네. 다음은 허남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허남현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청년으로서 큰 무기력함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청년 세대가 느끼는 무기력함에 대해서 총장님의 시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국민연금과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그렇다는 것이죠. 네. 이게 저도 이 질문이 있는 걸 보고 꼭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닐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뭐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는 이제 좀 나이 드신 세대 있잖아요. 저 위로 그런 분들은 개발 그 시대, 대한민국 개발 시대, 발전도상국 시대에 장래 보상해주겠다는 약속 같은 걸 받고 그때 피땀 흘리게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래의 약속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누리는 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분들은 나는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걸 내가 지금 되돌려받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 약속을 하신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젊은 세대는 왜 내가 낸 게 나한테 하고 다른 데로 가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입장에서 조화를 어떻게 찾을 거냐의 문제인데 이제 물론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탈감을 느끼시는 것 그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후세에 남겨준 숙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사실 듣고 왜 지가 할 수 있는 걸 나한테 넘길까 이러서 왜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걸 해가는 과정인 것이지 누가 답을 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라는 게 우리가 어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절차인 거지 누가 이게 답이야 하고 결과적 정의를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박탈감을 느끼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또한 여러분 세대 그걸 어떻게 파일을 키우는 그 역할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저분들이 좀 덜 내놓고 싶겠죠. 누가 이렇게 크게 내놓은 분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요구하고 해서 타협을 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이번엔 유재만 변호사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의 정지수님 질문하셨습니다. 시민으로서 특히 대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남겨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네. 아니, 우리 총장님께 한 질문을 알고 있는데 왜 저한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민으로서 특히 대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남겨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우리 학생들에게 남겨진 과제와 역할,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참 포괄적이기도 하고 답변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 이런 일이 나고 계엄이 사퇴되고 하면서도 학생들의 이런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더 성장하고 또 고민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물론 고민할 거리도 많이 있고 개인의 진로 때문에 개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때문에 이게 더 고민이 많지만 사회 공동체에서 과연 어떤 게 정의롭고 어떤 게 또 우리 전체의 가치를 공동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고민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관련 또 책들도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박영선 장관님 옆에 계셔서 이제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참 우리 장관님은 제가 옆에서 볼 때 과거 검찰에 있을 때도 보면 너무 좀 세게 좀 약간 좀 편향적으로 비판하네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는데 어느 분야에 있어서 참 정말 열심히 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AI에 대해서 하고 어떤 시간이 있을 때 그걸 그냥 낭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민주주의가 거창한 구호 같지만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요소 그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과 생각은 결국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얘기가 조금 삼천포로 제 얘기가 너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사전 질문 마지막 질문이고요. 이 질문 끝나면 플로어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의 양장인님, 이게 질문이 굉장히 문학적인 질문이라서 이제 총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법의 보호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일수록 현실에서는 법 위에 잠들어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걸 모순이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계몽주의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는 계몽주의적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서로 각자가 책임지는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누가 나를 간섭하는 거 싫잖아요. 사실 누가 나를 통제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민주주의였고, 민주주의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걸 스스로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스스로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그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 그러니까 2차적인 기회를 어떻게 줄 거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이제 반대로 들어가 접근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미리 접근한다고 봐보십시오. 예. 그렇게 권리에 잠잘 것 같아서 미리 접근해서 권리에 잠자고 계신 거 아닙니까? 놓고 권리에 잠자고 계신 거 놓고 이렇게 이게 뭐죠? 남의 일에 남의 생활에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에 잠자는 것은 사실은 불행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은 어떻게 구제할 거냐, 2차적인 선택을 2차적인 기회를 어떻게 줄 거냐는 거죠. 2차적인 기회가 얼마큼 단계적으로 많이 보장이 돼 있는가, 그게 그 사회의 건강성과 활력의 척도인 것이지, 이 권리에 잠자는 사람이 있다, 그거 슬픈 일이다, 그 상태로 가면은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는 시대는 계몽주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그 다음 문제는 그런 분들이 생겼을 때 구제하는 절차를 어떻게 만들지? 그건 사실 법률가의 역할이 아니고 장관님과 같은 정치하시는 분들의 역할. 그 영역이 이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네, 현장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어휴 많이 손 드시네. 이거 큰일 났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속을 밝혀주세요. 사전 질문 중 하나인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권영입니다. 그러면은 네, 짧게. 네. 그 관련해서 이제 AI 혁명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이제 흔히 다른 사람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이제 검찰을 못 믿겠다. 검찰은 뭐 검사나 판사를 다 AI 검사나 AI 판사로 만들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AI 시대에서 검찰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AI 시대에서 이제 검사는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는지 좀 전에 있으시는 말씀 답변해 좀. 주시죠. 네. AI 시대 검사 역할은 AI를 잘 활용하는 검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AI가 하는 일은 사람이 해놓은 일을 누적해서 그것 가지고 자기들 내는 거거든요. 결국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AI가 일을 하기가 곤란해요. 결국 AI 시대의 검사의 일은 AI를 잘 활용해서 자기 일의 오류를 줄이는 거예요. 네, 또 다음, 네, 저기 까만 안경, 네, 네. 다음에 네, 저기 여학생, 다음에 여학생 준비해 주세요. 모자 쓰신 여학생,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에 재학 중인 임성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많은 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취업 관련 부분인데요. 두 분께서는 올해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현재 변호사를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로펌에서 선호하시는 인재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인턴을 뽑고 싶은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유재만 변호사님부터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참고로 유재만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광장에 계십니다. 네. 저희 로펌에서 선호하는 변호사는 일단은 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뭐 검찰이나 법원 출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바로 변호사로 다 대부분 오실 분들인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금융도 있고 지재권도 있고 또 IT 쪽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정위 사건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기가 전문 분야를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분야가 없이 그냥 일반적인 것만 하면 일반적인 것은 기존의 검사나 법원 출신들한테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현직에 거쳤다거나 현직 경험이 없는 분들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야의 한 분야를 반드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도 물론 보편적으로 해야 되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꼭 한 분야는 본인이 전문가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네 여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인문대학 영문학부 미국문화 전공 이상학번 김규리입니다. 문무일 총장님의 앞선 강연에서 법리를 공부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무를 하시면서 법리와 현실의 제약 속에서 좌절을 겪으셨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실 때 어떻게 중심을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법리로 무장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법리로 제가 뭐 완벽한 법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법리가 비교적 좀 잘 돼 있다라고 그 신점이 있으면 흔들림이 상대적으로 적고 흔들림이 적으면 일을 할 때 좀 더 추진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 물어보신 것처럼 그럼 실패한 적이 있냐 아니면 상실감을 느낀 적이 있냐 이런 건데 그 부분은 분명히 이건데 일을 하다 보면 느낌이 이제 뭐냐면 느낌이라고보다는 이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확률상 이건 범죄가 구성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있고 어떤 경우는 틀림없이 그 범죄가 맞는데 근데 증거 수집이 안 될 때 증거 수집이 안 될 때는 이제 어떻게 하죠?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고 그때는 여러 가지 핑계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핑계는 내가 운이 없구나. 실력이 없단 말은 죽어도 하기 싫은 거여서 내가 운이 너무 없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운이 너무 좋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력이 없어서 증거를 못 찾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산실감 느끼고 속이 상할 때는 증거를 법리상 이거 명백히 한 게 맞는데 왜 증거를 내가 못 찾고 있을까? 그때가 가장 괴로웠던 네. 지금 손 드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돼서 지금 8시 15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장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문무일 총장님께서 개인 멘토링을 해주시겠다고 아까 사전에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서강 멘토링 센터 생각의 창에서도 이 스몰톡이라고 해서 개인 멘토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인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그걸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교수님이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네. 그러면 혹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을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 생각의 창에 이 법조계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 10여 분 정도 됩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에는 교정본부장을 하셨던 김학성 본부장님도 여기 법무부에 나와 계신데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그 다음에 또 대학연협의 부회장을 하고 계시는 정지용 변호사도 와 계십니다. 이분들 말고도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이셔서 외국 대학에서 흔히 하는 멘토링, 그러니까 개인 멘토링을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가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으니까 같이 법학전문대학원하고 같이 우리 교학부총장님도 와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 못다한 질문을 그렇게 소화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나는 이 질문은 꼭 해야 되겠다. 네, 저 맨 앞에 앉으셨으니까 네, 초록색. 네. 안녕하세요. 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조청호라고 합니다. 이론 법학이 그 로스쿨로 전환되면서 교육이 예전에 법학부가 있었던 시절에 비해서 힘들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로스쿨 세대라서 그 법학부가 있었던 시절의 교육을 잘 모릅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마 그 총장님 강의가 굉장히 인상적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이 이론 법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를테면 상법 공부를 하면은 상법책이 5권, 그 상법책 5권을 보고 그 한 권을 보통 보면 5번, 그러니까 5권을 5번 정도 보고 또 참고 도서를 또 다른 그 하나만 보면 위험해서 다른 책을 또 이걸 한지를 더 봐요. 그렇게 해서 이론을 쌓은 이 이론이라는 법률 이론이라는 게 민법, 상법, 형법이 독자적으로 있는 게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연계가 되는 이 연계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내 몸에 체득시키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희 세대에 이렇게 안 되는 용어를 모르냐면 리걸 마인드가 형성된다. 그렇게 해서 그 이론적인 체계를 나름 갖추는 건데 지금은 제가 이제 당장 제 조카가 법전원 출신인데 공부하는 걸 물어봤더니 민법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민법 개론서가 이렇게 단권으로 돼 있는 그거 하나는 됩니다. 그렇게 아니 민법은 어떻게? 그러면 이론은 어떻게? 그랬더니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근데 진짜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장관님하고 개인적인 대담을 해서 그 말씀드렸는데 막상 저희가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결정문을 쓰거나 공소장을 쓸 때 반드시 구성 요건이라는 게 맞춰서 써요. 구성 요건 사실을 맞춰서 그걸 나열해서 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릴 때 요건 사실에 맞춰서 판결을 해요. 그래서 이겼다 졌다를 판단할 때 승소 여부를 판단해 줄 때 흠결이 이게 요건 사실이 없어서 당신은 졌다 원고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저희들 후배들이 써오는 결정을 보면 그게 없어요. 법률적인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왜 구속요건 사실을 밝히지 않느냐 그러면 구속요건 심한 경우에 심하게 다 그러는 게 아니고 심한 경우에 구속요건이 뭐예요? 그럼 이게 지금 그런 법률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법원 이제 그 고등부장 하신 분한테 그 말을 이런 문제에서 큰일이 있다라고 했더니 그 고등부장이 하는 말이 법원에서는 요건 사실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론 법학을 해야 된다는 게 무슨 그 옛날 그 고전 시대의 고전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 공자왈 맹절 이걸 읽으라는 게 아니고 리걸 마인드 형성을 해야 되는데 리걸 마인드 형성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그냥 디크리에 의해서 판단해서 내 신조에 의해서 어제는 이 사람이 좋아 보이더니 오늘은 피부가 더 나아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유로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론 법학을 살려야 되는 게 사실은 현 시대에 진짜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서강대가 그걸 좀 나서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아니, 한 분 네. 40명만 이제 나오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200명씩 해도 되는데. 저기 하얀 옷 입으신 여학생, 네, 마지막입니다.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22학번 안시연입니다. 아까 전에 검찰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 있지만 이를 선의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불가하게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이런 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까 그 특강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의사결정 과정을 서면화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서면화해서 그 의사결정 해가는 과정이 서면하면서 구체화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리뷰를 도입해요. 다시 어떤 결정이 와서 리뷰를 도입. 그래서 리뷰하는 팀이 따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건을 리뷰할 수는 없지만 중요 사건, 의혹이 많아지는 사건은 리뷰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제가 보기엔 제도를 많이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도를 바꾼다면 제가 이제 총장으로 있을 때 도입했던 거, 그 다음에 검사장으로 있을 때 도입했던 게 뭐냐면 시민검찰위원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그다음 의사결정 구조 과정이 충돌이 나서 끝까지 결론이 안 되면 내부 결론을 하는 그 심의 그 규정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만들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의사결정해가는 과정을 시민들 도움을 받거나 국민들 도움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남기라는 거예요. 기록. 그걸 좀 더 가면 이게 법제화하자는 의견도 당시 있었는데 법제화는 제도를 운영해보고 실무상 운영해보고 장단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보완해야 될 거 있는 것을 한 다음에 법제화가 들어가야 이게 아무래도 좀 실패율이 적어서 실패율보다는 뭐냐면 그르침이 적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그르침이 적어서 그렇게 하자는 걸로 유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거기서 법제화 이야기 안 나온 거 보니까 충분히 무리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그리고 특수부장으로서 가장 후회되는 일을 간략하게 한마디씩만 해주시죠. 유재환 변호사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후회되는 걸 말하기에 앞서 어쨌든 검찰 조직에 있으면서 지금 같은 풍랑을 겪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검사 생활을 마친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된다고 그러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공의, 공정 이런 걸 제일 앞에서 내세우다 보니까 같이 가야 될 긍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돼요. 특히 특수부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칼을 많이 쓰고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좀 안타깝게 봐주고 좀 더 자비를 베풀어야 될 부분에 거기에까지 좀 너무 강한 칼날을
내비치지 않았느냐, 긍휼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니까 그게 절감이 되더라고요. 네. 검찰총장님 하신 분으로서 가장 후회되는 일? 네. 후회되는 일은 저는 운이 좋은 편이어서 후회되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딱 꼽으라면 총장 때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사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외부에 말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목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현재 생존해 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또 의도치 않은 상처가 될 것 같고 반감도 불러일으킬 것 같고 그래서 그건 말을 계속 어려운데 저는 검사 생활하면서 정말 제 집사람 얘기했지만 제 집사람이 너무 잘 도와준 덕분에 정말 후회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평검사 시절에 총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서명을 주동했던 적이 있었고 그걸로 저는 제 징계를 받고 사직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징계 조서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걸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 그런 과정도 겪었었고요. 또 그 다음에도 몇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별 탈 없이 그러니까 징계 한번 당하지 않고 넘어왔던 게 제가 참 운이 너무 좋게 지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와준 분들께 참 고맙게 생각하고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분들이 좀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8시 26분인데요. 이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강 멘토링 센터의 5번째 특강은 5월 27일 날 반도체를 주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요즘 그 한창 퓨리오사의 박준호 대표와 삼성전기에서 유리기판을 만들고 있는 박철민 상무 두 분이 오실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 다 함께 이 앞으로 오셔서 단체 기념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